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태로 망가진 핵심은 기술 최우선주의에서 재무 최우선주의로 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좀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삼성전자에도 고스란히 뭐 사실 똑같죠. 이건 예. 파운드리 후발주자들이 다 겪는 문제인데 네. 삼성전자의 차이라고 하면 원래 그래도 좀 하는 회사가 서서히 내려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4나노 공정 수준이었었나요? 그때는 파운드리 네. 경쟁력이 엄청났고 그땐- 너무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그땐 파운드리랑 설계가 둘 다 꽤 잘했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영광스럽던 시절이 아닐까 삼성전자가. 그때 또 애플하고 네. 딱 짜웅이 맞아가지고 진짜 엄청난 회사로 붐업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애플 물량도 조금 절반 정도 받아왔을까 싶고 네. 그리고 그때는 자사 엑시노스도 만들어서 팔았고요. 자사 엑시노스를 이제 플래그십에 팔면 그걸로도 몇 천만 개 되고 네. 그리고 퀄컴 수주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은 이제 지금처럼 GPU가 핫하지 않았으니까 퀄컴이랑 애플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파운드리 뭐 선단 공정 기준으로 뭐 반 먹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였던 거죠. 네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분명히. 네네. 예, 예.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개발 밀리고 뭐 개발 밀리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고객 칩이 원하는 타이밍에 안 나오는 게 아마 반복된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는 어떤 말까지 회자가 되냐면 삼성 파운드리는 거짓말쟁이다. 앞에서는 뭐 자기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잘할 수 있다. 뭐 게이트 올라운드도 그랬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된 제품을 준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돼요. 네. 사실 뭐 그거는 알맹이를 정확히는 모르니까 네. 딱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지금 사업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고객이 네.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그 얘기가 그럼 아니다라고 또 부정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 수준이 어떻게 보면 자사 이제 LSI죠. 음. LSI 제품들도 문제를 좀 겪었잖아요. 보면 네, 네. 22년에도 문제 겪었고 요번에도 제품이 나오네 못 나오네 하는데 아마 이제 갤럭시 S/N 들어가기 힘들겠죠. 이 시간까지 안 나오면. 네, 삼성 LSI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의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안에 설계하는 회사죠. 네네. 예. 이제 거기도 물건이 좀 안 나와서 두 번이나 문제 겪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외부 고객은 믿어주겠느냐 이거죠. 이거를. 그렇지. 자사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인텔이랑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게 좀 비슷하죠. 음. 일단 자사 제품들 잘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잘 나오냐 하면 고객이 봤을 때 이거를 안 써서 내가 순위를 바꿀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효연 부회장의 이번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행동에서 손바닥을 내려놓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셋째라고 하면서 그 의사소통의 구조를 확립하고 그 조직 체계를 잘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 발표할 때 난 조직을 그대로 두고 하던 대로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네. 실제로 안에서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그건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아주 효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큰 조직에서 이걸 그렇죠. 저는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원래 삼성전자 같은데 이런 발표를 잘 안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표 나왔으면 진짜로 뭐 사업 지원 이런 데가 아니면 부회장 본인의 의지가 엄청 강하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시켰을런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반대하는 분들을. 분명히 설득시켰겠죠. 네. 그 과정들은. 뭐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인텔에 의해서 봤습니다만 팩 게시머가 예. 막 팔굽혀펴기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했었는데 가셨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 하겠다고 이렇게 일은 이게 늘어놓고 그냥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인데 네. 그 당시 인텔이 찾을 수 있는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제국을 놓고 21년에 네. 인텔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앤디 그로브도 없고 이제 고든 무어도 없고 그러면 누구를 꼽아야 되냐 이
70억 인구 있는 지구에서 사실은 팩겔싱어가 최고의 후보였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잘 그 부분 몰라서. 인텔은 굉장히 큰 회사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뭐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온갖 많은 사업을 영위하죠. 그리고 인텔은 인텔만의 자기들 기업 문화도 있어요, 또 안에. 네네. 그러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자신들 설계 조직을 유지하면서 제조가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고 이제 기존에 제조가 하지 않던 파운드리 영역까지 가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텔 자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겔싱어 그 정도 인물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럼 딴 사람 누굴 데리고 올 거냐 이러면 갸우뚱하잖아요. 네. TSMC 창업자는 예를 들면 젊은 상태로 돌아오면 인텔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설계가 망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 자체 지킬 수 있는 최고 선택지는 사실 팩겔싱어인데 그래서 좋은 패를 뽑았다고 최고의 패를 뽑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 현금 위기까지 온 거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직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기술자 중에 최고로 꼽혔고 조직을 가장 잘하고 회사 나가서 또 다른 회사도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말씀하신 최고의 패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안 통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마 자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장 사정도 상황도 가정하고 경쟁자 동향도 보고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인텔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다 흘러간 게 사실이죠. 취임 이후. 그렇죠. GPU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은 그러니까 2021년에 봤던 시장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맞아요. 진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일 아픈 거 이거 AMD한테도 지금 아픈데 늘 말하는 클라이언트 수요가 안 살아나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자면 일반 서버와 GPU 서버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는 칩의 성능이 옛날처럼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우리가 그 GPU로 뭐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로 뭐 하냐에 달린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HBM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텐데 이거 들어가는 GPU들은 다 연구개발용이에요. 그걸로 AI를 만들고 배포를 하는 형태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정말 크고 무거운 인공지능은 서버에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중에 실시간성이 중요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내가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쓸 수 없거나 중간에 데이터 조금이라도 손실되면 문제 생긴다. 그러면 기기가 스스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쪽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중에 기기 안에서 정말 끝내주게 돌아가는 녀석이 나오면 기기 쪽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스냅드래곤 같은 애들 인공지능 쓰는 영역 네. 그 영역 넓어지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거랑 칩 개수는 늘지 않았지만 사실 실리콘 면적으로 따지면 옛날엔 항상 그 칩 크기가 좀 비슷했는데 조금씩 커져요. AP도 네네. 그 MPU 확장하느라고 커지는 그렇죠. 거예요. 얘네가. MPU. 네. 그 이제 남은 거는 거기에 뭔가 좀 끝내주는 인공지능 하나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기존 기기의 용도가 확 늘어나면서 클라이언트 기기 수요도 확 늘어날 수 있죠. 나는 원래 갤럭시 안 쓰는 사람인데 요 인공지능 때문에 갤럭시를 써야겠다. 나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저가형 스마트폰은 MPU가 없어서. 그러면 정당화가 되죠. 그때부터. 네네. 정말로 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그런 경우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은 경쟁 관계가 성립하진 않아요. 되려 좀 더 나가보면은 이렇게 GPU용 메모리, GPU용 서버만 계속 팔리는 상황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연구개발용인데 대부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도매만 돌아가지 소매는 안 돌아가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것만 잔뜩 쌓아놓고 우리 일상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예를 들면 이거 지속되는 투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럼요. 그 소매에서 돈을 땡겨와야 도매는 소매를 땡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큰 손들이었던 IT 빅테크들이 GPU 확보가 시급하니까 왜냐하면 AI 연구개발 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GPU를 마구마구 사들여서 쌓아놓고 연구개발을 하는 시기라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서버 CPU를 죽이는 감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AI 앱의 시대를 예전에 열었다. 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흘러내려오겠죠. 그 효과가. 야, 우리 이제 이거 상용화가 가능한데 상용화 하려면 연구개발 때보다 서버가 한 5배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경우면 당연히 CPU로도 효과 오고 그러면 이거 쓰는 사람들 중에 야, 이 AI 들어간 앱이 괜찮대라고 하면은 옆에 갤럭시 A 쓰던 애가 자기 이제 폰을 여기 주머니에서 쑥 빼갖고
왜 난 안 되냐? 막 이러면 이제 S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은 폰 판매 개수가 안 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면적이 늘어나요. 메모리도 면적 늘어날 거고 네. 그 칩의 면적도 늘어나고 네. 스냅드래곤 7 쓸 거 8 쓰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요는. 네. 사실 그게 안 일어나면 되려 지금 AI로 인한 혁신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AI 가속기 서버 시장은 신규로 생겨진 서버 시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소비자 땅까지는 아직 덜 내려왔고 빅테크들이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것들을 추론시키고 학습시키고 개발하는 데 지금 역량을 다 쏟고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서버는 기존에 우리가 클라우드로 썼던 그 서버 시장, 그때는 네. CPU가 주력인 시장이었고, 아니, CPU와 GPU가 같이 쓰였지만 CPU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빠졌고 이쪽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다 자원을 배분하면서 이쪽에 자원을 좀 덜 배분하는 상황이고, 그게 인텔의 불운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인텔의 불운은 사실 그 밑단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자 제품의 판매량이 상당히 늘지 않고 그냥 스테디하게 21년, 22년 학번 늘고 나서부터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네, 그렇죠. 인텔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네. 맞아요. 아마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 10% 이상 좋았다. 그 인텔 적자 아니겠죠. 왜냐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거는 인텔이 좀 더 유리하니까 AMD보다. 네. 그럼 10% 중에 대부분은 인텔이 차지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적자로 내려오는 상황은 없었겠죠. 최소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은 기회를 못 잡은 부분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고, 그런 측면에서 의사소통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은 CPU는 정말 직격탄을 맞았지만 메모리 업체들은 틈이 열린 거잖아요. AI 네. 가속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안 좋고 일반 서버 안 좋아도 이게 시장이 열렸으니 먹고 살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길이. 네, 사실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거야 뭐 당연히 서프라이즈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생각했을 때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접은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뒤가 더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챗GPT가 22년 말에 나왔는데 지금 24년 말을 향해 달리잖아요. 네. 정말 1A 지금 나오는 그 4세대 10나노급 이거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네. 이 제품이 이제 핵심 고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핵심 고객에게 원하는 제품에 납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연구개발 효율 자체도 뭔가 갸우뚱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앞단의 HBM을 포기했던 결정이 결국은 생산성 앤드 그다음에 비용 효율 여기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태로 망가진 핵심은 기술 최우선주의에서 재무 최우선주의로 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좀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재무적 숫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맨 위에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칩 하나 원가 얼마야 이런 거를 따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되려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의 몇십 년간 표준이었으니까 그게 그거밖에 몰라. 그거 말고 다른 숫자를 창출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옛날에 미세가 엄청 잘 되던 시절 90년대 00년대는 새로운 테크 개발하면 원가도 확 원하면 줄일 수 있고 원가 조금 포기하면 성능도 팍팍 늘고 전기도 팍팍 덜 쓰던 시절이 있어요. 네네. 새로운 미세 공정을 하면 모든 걸 잡아먹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근데 1Z, 1A, 1B 갈 때 그런 드라마틱한 개선은 또 없어요. 달리 말하면 시장을 좀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 공정의 한계로 인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니 그냥 그 제품 선단 공정의 경쟁력으로는 경쟁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미세 공정 한번 가면 제가 성능, 전력, 가성비 뭐 이런 거에서 자 여기 얼마나 능력치 올릴까요 하면은 한 100개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한 50개, 한 30개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10 올리고 뭐 단가를 10 줄이고 그다음에 뭐 가성비를 뭐 10 어떻게 하고 요렇게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켓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 우리 이 시기엔 이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전성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론 원비가 그 원가 포기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다행히도 이 물건이 이제 디램 불황일 때 재고가 넘칠 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마이크론이 좀 잘한 거죠.
뭐 알고 한 거는 아닐 텐데 좀 그렇게 이제 선택을 잘하면은 뭔가 특정 시기에 이득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메모리에다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원C도 자기네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원B는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론 원B는 비싸게 만든 물건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뭐 2, 3년 전으로 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건 자신들이 만들려는 디램의 원가를 많이 쓰면 좋은 디램이 나와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요 디램을 마켓에 이제 팔 거냐 문제인 것 뿐이에요. 마이크론은 원비를 갈 때 싸게 만들 거냐 비싸게 만들 거냐 해서 비싸게 밀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뿐인 거죠. 비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 이제 해설을 조금 뒤에 바라보면 클라이언트 시장이 막 펼쳐져서 21년, 22년처럼 막 노트북 무슨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팔렸으면 마이크론 망했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물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원가가 높으면 되려 그럴 땐 삼성전자가 좋았겠네요.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삼성전자가 값이 싸다는 거는 볼륨도 높이기 좋다는 얘기니까 그냥 막 제품을 깔아버리겠죠, 시장에. 근데 반면에 지금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 디지털 디바이스 수요는 좀 죽은 반면에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빵 올라서 비싸도 그렇죠, 사주는 고객이 정해져 있어. 엔비디아 같은 비싸도 가격 얼마든지 상관없어. 그냥 제품만 열 안 나게 잘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달라지는. 그게 이제 마이크론이 그걸 원비에서 그걸 만드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NCF 방식이나 MR 머프 방식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비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훨씬 중요하죠, 사실은. 패키징은 결국 패키징이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매해 어떤 큰 그 전력 소모 개선을 주는 그런 기술들은 아니에요. 그 칩은 한번 위로 쌓고 나면 면적 쌓고 끝이요. 그 다음에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에 놓을 거 아니잖아요, 칩을. 계속 위로 몇 개 쌓고 컨택 놓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용 부스터 같은 거예요, 얘들은. 기본기는 항상 칩의 제조예요. 이 실리콘 조각이 잘 나오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죠, 완전.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원비가 그 HBM3E 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원비 자체 그 전성비 또는 이제 발열 성능이 매우 좋아서 쌓아서 NCF 방식으로 쌓아도 통했다. 아마 거기 패키징 기술로도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얘들도. 패키징 안 좋으니까 발열 문제도 있고 뭐 온갖 문제 다 생기겠죠. 하이닉스보단. 그래도 이제 기본 디램이 그 전성비를 받쳐주니까 얘들은 얘 패키징이 좀 안 돼도 어차피 고객은 뭘로 쌓았는지 안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머프로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딱프로 붙였는지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거에. 그냥 제품이 열 덜 나고 빠르면 좋은 거지. 그러면 결국 잠깐 하이닉스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의 1A, 1B가 전성비라든가 발열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되나요? 원비는 사실 우리 물건 본 게 없잖아요. 다 HBM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1A가 좋은 거죠. 원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웰에 들어갈 텐데 아마 블랙웰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마켓에는. 저기 그 검증하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근데 뭐 통과한 거 보면 좋은 물건이겠죠, 아주. 지금 하이닉스는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실적에서도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관련된 분들의 보너스 비율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순이익이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참 인텔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 저력이 있었던 회사니까 부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전영현 부회장이 정말로 실권과 전권을 잡았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이거 패트릭 겔싱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마켓이 확 무너지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모든 시계추가 그 시계 태엽이 돌아갔을 때 저기 26년, 27년 프레임에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중에 버텨야 될 구간이 한 1년 정도 땡겨진 거죠. 얘들 그 1년을 못 버티게 된 거죠, 추가로. 기존 사업부에서의 영업이익이 확 줄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를 흐트러 놔야 되잖아요. 기존엔 고민 안 했던 스피노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다 현금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원래 한 2, 3년 더 버틸 현금이 있으면 그런 고민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뭐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돈은 많고 복합 기업이니까 네. 뭐 저기 핸드폰 사업부에서 이번에도 뭐 한 분기에 3조씩 벌어대니까 예, 최소. 버틸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분기 3조의 순이익은 이제 공장을 확장하는 데는 적합한 돈은 아니죠. 네네. 뭐 대부분 감가상각이긴 하니까 3조 원어치씩 공장을 뭐 팽창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 분기 3조 원도 반도체 사업을 좀 지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투자를 계속 납득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건 복합 기업이니까 나중에 얘네가 다 적자로 돌아서면 사업부가 다 같이 이제 순이익 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죠. 전체 네. 적자 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제일 좋은 건 갑자기 AI 중에 앱 하나가 살아나갔고 어차피 HBM은 지금 풀 생산량이 다 할당된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클라이언트 기기가 막 팔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게임 하나 좋은 거 나와서 플레이스테이션 사는 느낌으로 앱 하나 쓰려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번역되는 앱을 하나 쓰려고 갤럭시 S를 산다.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지금의 삼성전자 D램도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더 넉넉히 갖고 회사를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HBM도 별로 안 크고 클라이언트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성능 경쟁력이 밀리는 애를 나중에 구입할 테니까 고객들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포지션으로 가겠죠. 옛날에 D램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면은 가격 탄력성이 커서 막 채용량을 2배씩 늘리고 그랬어요. 고객들이. 근데 우리 21년 그 22년 재고 위기 때 보면 채용량을 안 늘리고 그냥 안 사버리는 선택지를 택했죠, 고객들이. 달리 말하면 이제 칩의 원가 경쟁력이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런 시장이 이제 시장이 안 크는 경우 전부 그러면 많이 아프겠죠. 네네네. 뭐 현금이 한 100조 원 있다 이래서 뭐 영원히 버틸 수 없잖아요. 타기 시작하면 언젠간 다 타는 거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한번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발표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변하려는 사람은 있나 보다 회사 안에.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판단할 분은 아니에요. 이제 뭐 제가 몇 년이나 했다고. 네네네. 뭐 그렇게 막 설계부터 막 이렇게 돌아다닌 분을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뒤에는 더 잘잘하게는 그 쇼크받을 뉴스들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빅베스 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메시지 보고 이거 일종의 스몰 베스 시도한 거네. 뭐 이런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재무적인 적자들은 사실 미래에다가 막 이렇게 뿌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가상각을 좀 덜 해버리면은 네. 적자를 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숫자들을 현실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끌어오기 시작할 수 있죠. 네. 그럼 서프라이즈 숫자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펑펑펑펑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발표와는 반대로 당분간은 나쁜 숫자만 왕창 찍힐 것 같다.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S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나? 갑자기? 저번 분기도 그랬을 거래 아마. 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감가상각 나오는 애들이 다 1년 전, 2년 전 투자일 테니까 네네. 지금 투자를 줄여놓더라도 1, 2년간은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